박근혜 정부 이후 서민층의 전세가 상승률이 소득을 앞질렀습니다. 경실련은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전세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공급량이 1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114는 2000년부터 4년간 공급된 물량의 8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해 1분기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인포는 전국서 가장 센 전매 규제 강도 때문에 물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학생들의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분양에 나섰습니다. 13일부터 4일간 원룸과 다가구 주택 88실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서민층의 전세가 상승률이 소득을 앞질렀습니다. 가계소득 5.3%보다 서울은 4.4%, 수도권은 42.8%, 전국은 35.1%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정상소득으로는 전세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려 빚을 내 임대료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인 건데요. 경실련은 정부가 선인들의 주거 현실을 외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1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부터 4년간 공급된 물량의 80%가량 급증한 겁니다. 부동산 114는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2년간 이어진 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중심의 청약 열풍과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한몫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늘면서 공급 과잉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아파트 물량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집단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 시장이 얼어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인포는 내년 1분기 수도권 전매 제한 해제 단지 가구가 19,337개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02가구, 경기 13,740가구, 인천 3,905가구입니다. 때문에 수도권은 전국서 가장 센 전매 규제로 물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학생들의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88실을 분양합니다. 특히 원룸 위주로 공급되는데요. 다가구 주택 한 호도 포함됩니다. 월세는 원룸형 20제곱미터 기준 15만 6,600원이며 다가구형은 10제곱미터 기준 22만 3,500원입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 것은 재건축이라고 보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각종 문제점과 정책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동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건 너도 나도 재건축이라고들 합니다. 네.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축 시장이 최근에 부동산 화랑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수지 구조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한 재건축 시장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돌아서는 행태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현황을 보면 한 160곳 정도가 재건축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중에 69곳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51곳 정도가 강남 4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강남 쪽에 지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재건축 시장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또 노출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은 정책이라든지 대외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정책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이제 2014년, 15년 거치면서 16년에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수요, 특히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완화 기준을 했었는데 123 대책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강화 대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 여력이 어느 정도 접어드는 이런 행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시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체계적인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종세분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그 지자체에 따라서 용적률과 네. 그리고 층수 상한 네.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규제 지역.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어떤 식으로 좀 통일하고 공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주거 환경 악화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막아내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규제 범위와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재건축 시장의 이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완화 정책을 편 중에 재건축 시장 부분에 가장 컸던 게 2003년도에 보면 종세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용적률이 어느 정도 뭐 상승이 돼 있었죠. 특히 이제 2009년도 보면은 뭐 400%대까지 돌파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종, 2종, 3종 이런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에 따라서 용적률의 한계성을 또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종 세분화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지 않는 형태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익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 세분화라는 건 이제 용적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 일반 주거의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재건축 시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재건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용도, 특히 이제 종 상향 제도라든지 그리고 용적률 총량제라든지 이와 같은 제도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재개발 시장에서는 규모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지역지구 특성에 따라서 개발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적다 하겠지만 재건축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사례를 보면 서울의 그 워크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단지 안에서 자연 녹지와 일반 주거로 구분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인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를 주민자치에서 리모델링을 제시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에서는 재건축을 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됐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토지의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좀 더 그 규제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큰 영향 요소가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용적률이 한 170% 이상 정도 되면 사업성에 대한 구조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강남처럼 토지대가 비싼 곳은 좀 아무래도 예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부분은 같은 단지 안에 종을 특성에 맞게끔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그 용도를 뭐 지구 단위 제도를 도입해서 이와 같은 그 용도를 변환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도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또 완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용적률과 건폐율 등 여러 가지 사항도 재건축 시 실거주자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검토돼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낡은 건물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런 문제가 늘 따라다닐 텐데요. 네. 그 최근 그 대구시 의회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여기에 그 7층 높이 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대구시 의회에서 이번에 일반 지구 했던 대명동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2003년도 종세분화 이전에 지어졌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의 한계성을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청수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에 현재의 범위로서는 사업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용도에 대한 지역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줬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청수 부분도 특히 3종 정도 돼야 청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2종의 7층으로서는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수지 구조에 대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큼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때 첫 번째 걸림돌이 이제 대부분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추진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 인가시 돼야 실제 내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진행을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주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개선책을 위해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제 제안도 하고 있지만 실제 리모델링도 똑같이 용적률의 완화 조건이라 청수의 완화를 받지 못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지구에 대한 용도 성격을 바꾸지 않은 한 이상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예,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분별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보다 계획적인 리모델링이 도시주거 환경 정비 방향을 혁신하는 그런 방향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은 2014년 부동산 화랑이 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리모델링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을 마련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방안들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역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용적률 증가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돼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는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 증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수 이런 수직 정축 이런 부분들이 완화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리모델링 시의 구조 안전에 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평면 구조의 한계성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규모 사업, 특히 이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기한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40년에 30년의 연한을 단축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단지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의 사업 기간이 재건축에 비해서 짧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그 도시재생 흐름에 부합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최근 그 수년간 아파트 거주민들 문제로 떠올랐던 층간소음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차난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결책으로 또 떠오르고 있어요. 과연 이게 리모델링이 답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의 부분은 이제 구조적 내력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상 D 등급 이상의 구조적 내력이 확보되느냐의 문제. 두 번째로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의 수지 구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문제죠. 특히 이제 거주민 자체가 연령이 높거나 또는 수익 구조가 낮은 층에 있을 경우에는 자체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지 구조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제된다고 그러면은 층간 소음 부분에 관한 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 부분은 어느 정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 위층 또는 옆 세대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으로 커버가 되는 장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이와 같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 기술적 미흡 부분을 보완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가 지상 주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하화시키는 기술 공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 공동주택이 기존에 존재한 상태에서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공법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리모델링 공사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수지 구조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더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뭐 살인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로 막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리모델링 기술이 앞으로 향후 더 발전하면은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완벽하게 한다는 될까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과거의 아파트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굉장히 슬라브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긴밀성이라든지 치밀성 그다음에 정밀한 시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 아파트인 경우는 구조의 기밀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이런 층간소음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주민자치적인 어떤 이런 형태도 필요하게 될 테고요. 기술적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기밀성을 확보하는 부분과 구조적 기밀이죠.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자재를 활용해서 자재 마감을 더 기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 세대 간 또는 이제 아래 위 층의 어떤 거주민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 공법과 그다음에 주거 환경 생활 개선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이 돼야 이런 기술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다 결합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에 비해서 그 재건축은 전통적으로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시민들에게 소외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네. 그 대중화는 어려웠어도 뭐 시장을 견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여의도 시범 아파트처럼 신탁 방식 재건축이 또 이런 재건축 시장의 해결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자산 신탁이 뛰어들면서 대기업 건설사 7곳도 그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탁 방식 재건축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아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재건축 시장의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조합원의 비리 문제 이것들이 이제 결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어떤 현실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도정법을 지난 3월에 개정을 해서 신탁사가 단일 시행사로 되게끔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6월 30일부로 이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 가용해
했기 때문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가 직접 들어가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신탁사가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금 자체가 투입되는 추진위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은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각 단계별 굉장히 3,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체를 좀 줄인다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탁사는 아무래도 일반 시행이나 일반 주체에 비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신탁 방식인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개발형 신탁이죠. 특히 이제 차입형 신탁 이런 방식인데 신탁사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상당 부분 한국 자산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조직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제 신탁사가 시행의 주체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공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기성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직접 신탁을 주도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합 주체라든지 주민, 특히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를 한 2가지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탁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주가 그에 대한 토지 신탁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탁 방식에 대해서 내가 관리 주체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리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재건축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이제 저희가 경기라든지 대외 여건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지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안정적이고 투명화되는 정책이 또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행 주체를 민간에 위탁할 게 아니라 공공적 내용에서도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이런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림산업 2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역세권의 편리함과 숲세권의 쾌적함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뒤로 청룡산 생태공원과 장군봉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보라매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습니다. 게다가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학군마저 풍부합니다. 교통환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봉천역이 가까운데요. 2021년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이 형성됩니다. 또한 지난 7월 개통한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함께 내후년 2단계 구간도 개통된다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2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별로는 30에서 50제곱미터 255가구, 59제곱미터 351가구, 84제곱미터 827가구, 114제곱미터 98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총 1,531가구 중 84제곱미터 565가구, 114제곱미터 9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며 입주 시기는 2019년 6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